만나서 모두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바빠서 자주 듣지 못했지만 이전에는 정말 매일 이 채널을 듣던 구독자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꿈을 꾸는 것처럼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내 인생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거였죠. 이게 이런 식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현재 시골에 살고 있는 60대 평범한 여자고요. 장성한 아들과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제가 평범하게 살 줄은 몰랐을 정도로 시작은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아마도 평생 제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늘 아이들에게 묻곤 하죠. 난 너희한테 좋은 부모였니? 존경할 수 있는 어머니였니? 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를 묻는 건 저에게는 그런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했던 그런 부모였기 때문이었어요. 자식에 대한 어떤 애정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살아가는 수단으로 썼던 게 제 부모라는 사람이었죠. 말도 안 된다고 세상 어떤 부모가 그러냐고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요즘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도 있다는 거 말이죠. 저 역시 그런 가정에서 자란 겁니다. 태어나서 제대로 밥을 먹은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굶주렸고 부모가 돌봐야 할 어린 나이에 저는 제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아이였어요. 더럽고 까맣고 냄새나는 그런 아이였죠. 또래 친구들에게는 놀림이 됐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불쌍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야, 술사와 나가서 얻어오란 말이야. 아빠, 아줌마가 이제 안 준다고 외상 갚으라고. 그니까 네가 가라고. 어린애가 가면 불쌍해서 주겠지. 울던가 빌던가 해서 가져와. 술에 취한 아버지는 늘 엄마와 저희를 때렸고 온 집안의 물건들을 부서뜨렸어요. 하지만 그 중에 던져지지 않은 건 술이 든 병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모든 게 나만 아는 법이 없었죠. 저부터 시작해서 어린 동생들도 매일 술 동량을 다녀야 했고 그걸 막아줘야 했을 어머니는 저희를 탓하며 너희들 때문에 이러고 산다는 이유로 손을 올리기 일쑤였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줄 어른은 아무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이가 차서 돈을 벌게 됐을 때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건 충격적인 제 미래를 보여주는 단막극처럼 보였죠. 술집 같은 데가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평생 거길 다녀야 될 텐데. 그리고 나이 들면 그걸로 돈 벌겠어? 결국은 몸값도 떨어지고 술병이나 나서 우리한테 피해라도 오면 어쩌려고? 그래도 첫째는 얼굴은 괜찮잖아. 백마담이라고 알지? 그 여자가 묻더라고. 취직할 생각 있으면 말하라고. 현찰로 준다고 하잖아. 애 데리고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겠다고. 공장에 보내서 타다리 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돈 많은 영감한테 시집 보내면 그때 우리 팔자가 피지. 그리고 술집 들어가서 엄한 놈이라도 만나서 살림이라도 차리면. 그야 그렇지. 다방에 돈 없는 놈들이 바글바글 할 테니. 그니까 여보, 우리 애는 제대로 탄속시켜서 좀 멀쩡한 집에 보내야 해. 그런가? 어쨌든 우리가 자식 농사는 정말 잘 지었어. 둘째, 셋째도 그런 식으로다가 밖으로 돌리자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예쁘장해 가서 잘 팔릴 거야. 동네에 돈 좀 있는 영감들이 아주 좋아 죽지. 여자는 자고로 어리고 예뻐야 된다니까. 다 내 덕인 줄 알아.
내가 예쁘니까 애들도 다 날 닮은 거 아니야. 아이 그래.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정말 소름이 끼쳤고 그 인간들을 부모라고 생각하는 걸 그 자리에서 놨어요. 그리고는 모르는 척 저는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핑계로 공장에 취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입이 찢어질 것처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는 동생들만 따로 불러서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그리고 차례로 집을 빠져나올 때까지만 집에 지원을 하기로 했고 둘에게 무조건 저와 같이 돈을 벌겠다면서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막내가 그 집을 나오는 4년째까지는 번 돈을 모두 집에 보냈고 막내가 저에게 오자마자 집과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것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자매는 약속했어요. 부모님이랑 어떤 식으로도 연락 닿아선 안 된다. 알았어? 응, 언니. 나 절대로 안 그래. 나 아빠한테 맞아서 얼굴에 상처도 생겼어. 나도 미련 없어. 엄마가 동네 할아버지한테 뽀뽀하라고 시키고 아휴, 너무 끔찍했어. 미친 것들. 우린 앞으로 부모 없는 거야. 우리만 가족인 거야. 알았어? 알았냐고. 응, 언니. 고작 2살 위인 저는 아이들의 부모가 됐고 우리는 그렇게 쪽방에서 생활하며 어렵게 돈을 모으고 살았습니다. 좁고 습해서 곰팡이로 도배가 된 방이었지만 우리에게 그곳은 천국이었어요. 매일이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삶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여자아이 셋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닥치는 대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살았죠.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서 배운 거라고는 결혼에 대한 혐오밖에 없었기에 제 인생에서 그런 걸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거 처제들 가져다 주세요. 과일 좋아한다고 하던데.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게 또 할머니가 팔아달라고 부탁하니까 그냥 있는 돈 다 주고 샀죠. 네. 진짜 답답하네요. 어쩜 남자가 그렇게 약지를 못해요? 좀 깎아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면 그만인데 매번 이게 뭐예요? 저번에는 시금치를 한 박스를 사오고 그 전에는 감자를 몇 박스를 먹었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니까요. 앞으로 말 잘 들을 테니까 저랑 결혼해 주세요. 돈도 모을 수 있게요. 남편은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매일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저만 보면 허허 웃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돕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랑 길을 한 번 나서면 사람들이 나와서까지 인사를 하는데 그걸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남의 집 물건을 고쳐주는 건 기본이고 강아지가 새끼 낳는 것을 도왔을 정도였죠. 그런 사람이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은 합심해서 쟤는 정말 좋은 남편감이다. 진짜 사람 착하다. 이런 말로 저를 회유했죠. 저희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기에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제게 결혼의 무게는 다른 사람처럼 무겁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문제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던 거였어요. 덜컥 임신은 했고 그제서야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낀 거였습니다. 자라나면서 본 거라고는 내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였으니 저 역시 그들의 피가 흘러서 아이를 방치하면 어쩌지? 학대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였죠. 심지어 남편에게는 그런 부모가 있음을 이야기하지도 못했고 그저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자신이 없다고 말했네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괜찮아. 애초에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부모가 될 거라는 뜻이기도 하거든. 단순히 아이가 싫은 거라면 난 당신 의견에 따를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 나와서 잘 길러보자. 응? 아이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이 없어. 내가 혹시나 나쁜 부모가 될지도 모르잖아. 아이가 갑자기 귀찮아지거나 싫어지고 미워지면 어쩌지? 왜 그런 생각을 해? 당신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했었지? 하지만 동생들은 직접 돌봤다고 했고, 동생들을 생각해봐. 동생들이 귀찮거나 싫어지고 미워졌었어? 아니? 그래, 아이도 그럴 거야. 그리고 우리는 둘이잖아. 부모의 역할을 당신 혼자 온전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부, 당신은 모. 우리 둘이야. 그러니 당신이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미워지면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여보, 난 자신 있어. 그래도 아이는 당신 닮으면 좋겠다. 똑똑하고 야무지면 좋겠어. 이처럼 가볍게만 생각했던 그 결혼에서 저는 제 인생의 운을 모두 쓴 것처럼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 덕분에 끔찍한 상상도 추측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왜 저렇게 혼자 바쁘고 늘 손해를 보면서 살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제게 넘치도록 잘해주는 남편에게 늘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들과 딸을 1년 차이로 두고 낳은 이후 바로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돈을 벌어 돈을 모으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며 그렇게 살았죠. 사실 일을 하는 것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키우는 게 저에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내 더러운 피가 아이들에게 전염될까봐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에는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었지만 매를 들어서 다스리지 않으려고 제 팔을 꼬집어 뜯었죠. 당신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난 애초에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걱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처제들도 너무 잘 자랐잖아. 그야. 저는 속으로 우린 학대당하고 맞고 자랐으니까 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인 것도 맞고 제 비밀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이해해줄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는 가난한 삶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성이 없는 최악의 부류였으니까요. 그런 부모라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런 과거를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우린 하루는 고민하고 하루는 걱정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돈도 열심히 모았고 마침내 결혼 15년 차에 아주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죠. 가구 하나, TV 하나 없이 이불채만 달랑 들고 들어간 곳이었어요.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산 집이었기에 가구를 들여 놓을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실에 이불을 크게 펼쳐놓고 네 식구가 누워서 잠들곤 했네요. 그때가 아마도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지 싶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째는 군대에, 둘째가 대학 입학까지 하게 됐죠. 아이들도 착했습니다. 제 아이들이라서가 아니라 저희 남편을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어요. 특히나 첫째 아들은 붕어빵 틀로 찍어 놓은 것처럼 닮았죠. 휴가증. 그거 후임한테 양보했어. 뭐? 그런 걸 양보할 수도 있어? 응, 허락만 받으면. 그게 후임이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다고 하더라고.
그때 말했던 오준택인가 걔 말이야? 응. 그래서 내 거 양보했지. 괜찮아. 나는 또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걔는 지난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렇지 뭐. 외할머니, 친할머니 이렇게 계신 모양이지. 아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휴가증을 알아서 준다고 하더라. 내가 봤을 때는 너한테 거짓말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에이, 누가 가족이 아픈 걸로 거짓말을 해. 찜찜하게.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어쩌면 하는 짓이 남편과 똑같은지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저를 조금 닮았지만 그래도 착하고 바른 아이였죠. 특히나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좋은 곳에 갔고 장학금도 받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에게 용돈까지 챙겨주는 기특한 아이입니다. 제게는 너무 큰 복이라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두 아이들이 취직을 했습니다. 아들은 한 회사에 입사를 했고 딸은 공무원이 돼서 일을 했죠. 그리고 한날은 예쁜 여자친구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좀 묘하긴 하더라고요. 제 품에 있을 때 자식인데 이제 너무나 커버려서 성큼 멀어진 느낌이랄까. 여자친구라니? 우리 아들 저러다가 갑자기 장가 간다고 하면 어쩌지? 뭘 어쩌긴 어째. 당신은 시집살이 준비하면서 칼을 갈아야지. 여보, 징그러운 소리 좀 하지 마. 우리 아들 이러는 게 시집살이 시작을 알리는 소리야. 아휴, 그런가? 진짜 이러다가 그런 시어머니 되는 거 아니야? 뭐 던지고 뿌리고.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당신은 절대로 안 그럴걸. 왜? 우리 아들이 시작이라더니? 당신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던지고 뭐 이런 거 극도로 싫어하잖아. 그런데 당신이 그런 짓을? 안 해. 뭐하러 그런 짓을 해? 나는 그냥 남이다 생각하고 살 거야. 그래. 우리 애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 우리 둘이 놀면 되지. 아니면 우리 강아지나 한 마리 키울까?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예전에 살던 동네에 그 강아지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 또 거기 갔어? 누가 보면 이장이라도 준비하는 줄 알겠다. 우리 나이 들면 거기서 살자, 응? 마당도 있고 그런 곳에서 강아지나 키우고 농사일이나 거들면서 편안하게 살자. 아파트가 제일 편해. 그게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당신 거기 가면 동네 이장할 거지? 아우, 절대 싫어. 잡일꾼이지 이장이야? 그때 당신이 남의 집 똥 푸는 거 보고 내가 기절했는데 그 짓을 또 할 생각이야? 왜? 우리 신혼 느낌도 나고 좋지. 아들 결혼하고 나면? 그럼 아들이 빨리 결혼해야겠다. 그래야 빨리 가지. 요즘은 다들 30 넘어서나 가거든요. 한참 후의 일입니다, 아저씨. 평온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풍 전야라고 했던가요? 갑작스럽게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그것도 두 개가 한 번에 말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과 동시에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고 저희 집은 초상집과 다름이 없었죠. 누구야? 누구한테 보증을 섰어? 당신 말 안 하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여보. 아들이 결혼까지 한다고 하잖아. 우리 이 집 없으면 아들 결혼 어떻게 시킬 거야? 생각을 해봐. 우리 애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결부터 하려고 할 텐데 애들한테 이게 무슨 짐이냐고. 얼른 누군지 말하라고.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떡해? 누가 암에 설마 당신 친구? 아니면 고향 사람들 중에 하나야?
에, 그게, 그게 말이지. 이 화 절대 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혼한다는 말도 하지 말고.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편은 후후 하고 숨을 몰아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장모님. 뭐? 저는 처음에 뭘 잘못 들었나 하고 눈만 깜빡거렸죠. 누구? 누구라고? 아이, 당신 부모님. 날 찾아오셨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보험금 나오면 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뭐? 우리 부모님을 말하는 거야? 아이, 당신이랑은 사이 안 좋은 거 알아. 하지만 부모님이잖아. 그래서 당신도 내가 그렇게 해주면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나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집 떠돈 거 알잖아. 물론 당신한테 허락받지 않은 건 문제지만 분명 갚으실 거고. 아! 저는 비명을 꽥 질렀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부들부들 떠는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그걸 뿌리쳤고 남편을 죽일 듯 노려봤어요. 그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야. 부모라고 다 같은 줄 알아? 머리에 꽃밭만 가득한 당신이랑 나랑은 근본이 달라. 당신 지금 제대로 똥 밟은 거라고 알아? 아, 여보.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래. 어찌 보면 내 탓이지. 그냥 사이가 틀어진 척한 게 잘못이야.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야. 암이라고 아시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굴도 잘 모르는 나한테 찾아오셨겠어. 응? 딸을 술집에 팔아넘기려고 한 부모? 매일 때리고 굶기면서 키운 게 부모? 그래서 내가 당신 머릿속이 꽃밭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인간들은 자기 자식들 돈으로밖에 보지 않아. 정확히는 돈 벌어오는 기계. 때리고 두드리면 언젠간 고장난 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암? 웃기지 마. 그 인간들은 절대 아프지도 않을 거야. 만약 그게 진짜였어도 치료비로 쓸 인간들도 아니고. 여보, 진짜 미안해.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끝내 눈물까지 흘렸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차단을 한 건지 신호가 너무 짧게 끊어져 버렸죠. 어떻게든 일단 경매에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았지만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모두 해결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내가 일단 대출 받을게. 나 공무원이라서 대출 잘 나와. 집 넘어가는 건 막아야지. 아유, 그래도 그건 안 된다. 차라리 그냥 넘기고. 카드비까지 생겼다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아빠 저러다가 신용불량자 된다고. 오빠가 결혼 미뤄. 엄마가 오빠 때문에 자꾸 포기하려고 하잖아.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결혼하겠다고 난리야? 꼭 이 상황에 그래야겠어?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오빠 진짜 이기적이다. 싸우지들 마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있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여자친구네 집이 좀 살아. 그래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대출을 딱히 받을 필요도 없어지고 아버지 카드 빚은 내가 모은 돈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결혼 준비도 그쪽에서 해주겠다고 한 거고. 안 될 말이야. 그게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알고 하는 소리야? 너한테 그런 결혼 시키려고 한 게 아니야. 나중에 그게 흠이 되고 약점이 될 거라고. 아이, 엄마.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아들은 저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 아들에게까지 찾아갔기에 남편과 둘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선택도 남편의 후회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죽지. 차라리 뒤져버리지. 제 부모를 떠올리며 밤새 저주했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죠. 드디어 평범하게 사나 싶었는데 결국 그 인간들이 제 발목을 잡고 부러뜨려 버린 겁니다. 저는 그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하는 저를 보면서 제 손에도 그들의 더러운 피가 흐르는 것 같아 양팔을 긁어 피를 냈죠. 정말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싫었고 너무 부끄러웠으니까요. 잘 사는 집 아가씨라니 아들이라도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과 밤새 싸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겠다는 그 여자를 봤을 때 저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흔한 시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었죠. 손가락으로 코를 막으며 비웃던 흔한 시어머니처럼 물이라도 끼얹고 싶었습니다. 일단 여자의 나이는 제 아들보다 14살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이혼을 한 경력에 심지어 아이까지 하나 있었죠. 무엇보다 애초에 저희 가족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오로지 제 아들만 눈에 보인다는 식으로 저희 앞에서 끌어안고 몸을 부비는 그런 여자였어요. 안 된다. 그 여자가 수억을 줘도 난 싫어. 이건 아니야. 난 네가 결혼한다고 할 때 이전에 소개하겠다고 말했던 그 여잔 줄 알았다. 5년이나 만났다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게 언제야? 2달도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뭐? 애 딸린 여자라니. 아이 엄마, 그 사람이랑은 헤어졌어요. 2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 경매 넘어가는 거 막았다고요. 그 사람 도움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들, 근데 아빠는 말이다. 아빠도 사실 그렇게 탐탁지가 않아서 그래. 너희 아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적어도 계절이 바뀌는 걸 모두 보고 난 이후에 결정해도 되잖아. 오래 만났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고 짧게 만나도 결혼할 사람은 다 해요. 그리고 결혼은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임신했으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도 놀라고 애들도 놀랐죠. 하지만 전 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에 표정을 엄하게 다듬어 보였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널 어떻게 가르쳤어? 여자는 소중히 대해야 하고 책임질 수 있을 때 결혼해야 하는 거라고요. 알면서 그랬어? 임신이라니. 임신이라니!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은 마치 기계처럼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저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돈만 보고 그 여자랑 결혼하려는 건 아닐까. 저희 부모님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절벽에 오른 아찔한 느낌을 받았죠. 임신을 시킨 건 아들의 잘못이 분명했고 책임을 지는 건 당연했기에 그래도 어떻게든 넘기려고 했습니다. 헌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튿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아들이 베란다에서 서성거리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긴 했지만 가까이 가니 들리더라고요. 널 사랑해.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랑 결혼은 해야겠어.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뭔가에 대답을 했죠. 나도 널 잊지 못할 거야. 아마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고.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전화를 낚아챘습니다. 누군가 수화기 너머로 울면서 헤어지지 말자라는 말만 번복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고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지라고 얼마 후면 결혼할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제가 먼저였어요. 저랑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귀고 있었다고요, 어머님.
아가씨, 나도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결혼할 사람이야. 그러니 둘 다 이런 짓 하면 결국 상처는 누가 받겠어요. 내 아들은 내가 제대로 혼낼게요. 그러니 마음 풀고 그만 잊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아들의 등짝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뱃속은 뒤집혔고 아들이 너무나 끔찍하게 미웠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를 선택한 이유가 정말 돈이냐고 소리를 꽥꽥 질렀고 아들은 맞기만 했죠. 제 소리에 놀란 남편도 딸도 나와서 저를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아들을 꼬집고 때렸네요. 네가 어쩌면 나한테 이래. 왜? 엄마, 나 원래 이런 놈이야. 그러니까 포기해.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 저는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아예 보이지 않더군요. 남편 말로는 그 여자가 불러서 나갔다고 했죠. 어떨 때는 그런 말들이 정말 아들이 한 건지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서 꿈인가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를 만나고 정말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가족들과 식사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늦은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은 날도 많았죠.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인사도 했고 어두운 표정의 아들과도 서먹하지만 잘 살아라 말도 했어요. 그리고 식이 시작되는 동시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이 당시가 3년 전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하객수 제한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자리였는데도 그 소리가 굉장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신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낯선 여자가 아들과 함께 입장을 했죠.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저희 딸도 보이지 않았고 남편도 놀라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들어온 여자가 지나가면서 빠르게 말하더군요. 죄송해요. 끝나고 설명드릴게요, 어머님. 언뜻 봐도 아들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는 제대로 된 드레스가 아니라 흰색 긴 원피스 차림이었고 머리에 쓰고 있는 건 분명 아들과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고른 그 면사포였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반짝거려서 눈이 부셨던 게 확실히 그거였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멍한 상태로 결혼식 진행을 살폈지만 여자 쪽 하객들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길 반복하더군요. 자신들이 잘못 찾아온 건지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비록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반지를 교환하고 서로 입을 맞추는 모습까지 봤을 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걸 봤을 때 결국 저 여자를 선택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책임져야 할 것을 간과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건 괴로웠죠. 사실 둘 중에 누굴 선택하든 실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저희에게 오더군요. 거기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딸은 꼴이 엉망이 된 상태로 돌아왔죠. 엄마 미안해. 나도 너무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아가씨는 또 누구고? 안녕하세요. 일전에 통화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머님. 제가 그때 좋게 말했던 것 같은데? 마음은 알지만 이 아이가 책임질. 엄마, 그건 내가 설명할게. 사실은 그 여자 내 직장 상사야. 아빠가 보증서고 독촉이 들어왔을 때 나도 알게 됐어. 그래서 돈을 빌리려고 했었지. 평소에 자기가 돈이 많다고 죽은 부모님 유산을 받았다는 말을 늘 나한테 하던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사귀던 여자를 버렸어? 제가 오해했어요. 물론 사실이긴 하지만 이 사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여자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협박?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는 그냥 빌려줬는데
이자 말고 따로 만나길 원하더라고. 그래서 여자친구 있다고 거절했지. 그러니까 당장 돌려달라는 거야.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말할까 하다가 결국 헤어져 달라고 했지. 아들의 설명은 그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결혼까지 요구했다고 해요. 혼인신고는 할 필요 없으니 그냥 결혼식만 해달라고. 그러면 빚은 없는 걸로 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깟 결혼이 뭐 대수냐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자신을 계속 잡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를 여자친구가 알게 된 겁니다. 결혼 3일 전에 알았어요. 이 사람 회사에서 기다리다가 협박당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마련해 왔고 오늘 그 여자한테 그 돈 던졌어요. 응, 나한테 급하게 말을 해서 나는 그 여자 잡고 있었고 결혼식 뛰어 들어갈 것처럼 날뛰더라고. 어찌나 힘이 장산지 나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 정말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냥 결혼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못 드렸고 제멋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에요. 아가씨 탓이 아니죠. 그럼 애는? 거짓말이지. 결혼 빨리 하려면 그 방법이 최고라고 그 여자가. 저는 아들의 가슴팍을 양손으로 툭툭 때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라서 엉엉 울었죠.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돈 때문에 협박당하면 어떡해? 엄마는 널 잃는 줄 알고, 네가 변한 줄 알고. 엄마 미안해. 근데 정말 회사도 잘리면 대출받을 길도 없어지고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럼 아가씨는 돈을 어디서 마련했어요? 부끄럽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여유가 되시는 편이긴 한데 결혼자금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달라고.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갚을게요. 미안해요. 마음고생 시켜서. 그래도 우리 아들 구해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기도 했고 솔직히 좀 부끄럽네요. 아니야 자기야. 내가 못나서 그랬어. 집이 어려워졌다고 말을 못했어. 미안해. 어쨌든 우리가 그 빚은 빨리 해결할게요. 걱정 말아요. 진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내가 안 괜찮아요. 다른 부모도 똑같을 거고 아가씨 부모님도 걱정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부모라서 알아요. 그러니까 가서 사정 설명하고 아들도 제대로 사과하고 몇 대 맞고 그러고 들어와. 너는 어쩜 하는 짓이 그렇게 아빠를 꼭 닮았어? 엄마는 내가 아빠 닮아서 좋다고 했잖아.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이 바보야.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앞으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 알았어? 네. 미안하다 우리 아들. 엄마가 이런 거 겪게 해서. 정말 인생 최대의 고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 돈을 빨리 갚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고 또 노력했어요. 남편도 잔업을 늘렸고 저희 딸은 결국 대출을 받았죠. 저 역시도 아는 사람들을 통해 돈을 빌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독촉하는 사람도 없었고 불어나는 이자도 없었지만 마음의 빚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동생들이 나섰어요. 아니 언니, 왜 말 안 했어? 우리는 가족도 아니야? 시집 가면 끝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내가 저지른 내 죄인데. 작은 애 남편한테도 찾아갔대. 근데 작은 애는 남편한테 미리 말을 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피해간 거지. 무슨 차 사고가 났다면서 의식불명이라고 돈 달라고 했다더라? 우리 남편한테는 암이라고 했대. 오늘 내일 한다고. 형부는 너무 착하니까. 우리 남편은 보증이라면 덜덜 떠는 사람이고 어쨌든 우리가 나누자. 그 빚.
아니야, 괜찮아. 언니, 우리 둘 꽤 잘 살아. 언니가 우리 다 시집 보내주고 뒷바라지 해줬잖아, 형부랑. 그럼 우리한테 언니는 엄마야. 엄마한테 딸들이 이 정도도 못할 것 같아? 난 내 퇴직금이랑 적금 있어. 그걸로 어떻게든 할 수 있고. 난 남편이 돕겠다고 했어. 그렇게 자린고비하면서도 가족 이르는 끔찍한 사람이니까 부담 가지지 않아도 돼.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그 정도는 괜찮아. 애들 대출받게 하지 마. 적어도 시작은 편안하게 만들어주자. 살아갈 날이 많은데 벌써부터 숨 막히면 못 살아. 요즘 애들은 살기 더 힘들어. 집 하나 사는 것도 힘들어서 죽는데. 그래, 우리 언니한테 받은 거 그대로 갚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 응? 고맙다. 고마워, 정말. 근데 하나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 그렇게 말하는 막내의 눈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을 받고 간 곳에 저희 부모님이 앉아 있더군요. 거기는 파티룸이라는 곳이었죠. 개인적인 공간을 대여해주는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둘은 돈을 주겠다는 말로 이곳에 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기에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전보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둘 다 굉장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암이니 교통사고니 그게 뭐든 거짓말이라는 걸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였죠. 배가 만삭의 임산부처럼 튀어나온 아버지와 두꺼운 화장을 한 어머니는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그거 처벌받는 거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냥 참았지만 앞으로는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동학대죄도 있는 거 모르시나 봐요, 아줌마. 이 계집년이 지금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한 거야? 큰딸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버릇을 개나 줬지. 너 같은 애는 그때 더 맞았어야 했어. 그때 더 맞았으면 저 죽었을걸요, 아줌마. 언니, 뭐하러 상대해. 노망난 인간 말종들한테. 둘째 너, 아빠랑 엄마 돈 준다고 했잖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줘야죠 돈. 그러더니 둘째는 지갑을 꺼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테이블에 쾅 소리나게 올렸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소시적에 그 성질을 못 참고 테이블을 들어 넘겼고 어머니 역시도 습관적으로 손을 들어 올려 둘째의 뺨을 때리려고 했죠. 하지만 둘째는 그 손을 잡아서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사실 둘째는 어린 시절 학대의 기억을 잊기 위해 오랜 시간 권투를 배웠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 몸은 무뎌졌지만 매일 하루에 줄넘기 100개, 1시간을 넘는 달리기까지 해서 막내보다 몸이 더 빨랐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근처에 어슬렁거리면 그땐 때릴 거야, 아줌마. 이게 이제 나이 좀 먹었다고 엄마한테 감히 우리 언니한테 접근한 게 잘못이지. 언니는 착해서 그러지 못할진 모르지만 난 성질 나면 물어. 그리고 우리 집 굉장히 잘 살거든? 변호사 비용도 대줄 테니 마음껏 때리고 와도 된다는 거 참고 있는 거야. 돈 줄까? 진짜 돈 줘? 그럼 나한테 쳐맞을래? 야! 왜? 이때 막내가 끼어들어 살기를 뿜었습니다. 그 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벌건 눈을 하고 있던 아버지가 뒷걸음질을 쳤을 정도였죠. 아줌마 아저씨, 난 결혼은 했는데 애는 안 낳았거든? 당신들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내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운다. 근데 말이지, 이 개를 키워보니까 더 잘 알겠어. 그냥 짐승 새끼한테도 정을 주고 밥을 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던데 당신들은 뭐야? 당신들은 짐승 새끼도 아니야. 사람 새끼는 더더욱 아니고. 그래도 내가 10달을 너희를 품고 낳아서 누가 낳으래? 그따위로 키울 거면 왜 낳았어? 뭘 믿고 우리 앞에 나타나.
쪽팔려서라도 숨어서 살다가 뒤지지. 왜? 너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들이야? 이거 불효야. 시끄럽고 또 한 번 우리 주변에 나타나봐. 그땐 모든 법적 조치와 불법적인 조치도 다 할 거야. 나 자식도 없어서 그깟 감옥 들어가도 상관없어. 둘 다 객사하기 싫으면 제발 우리 인생에서 좀 꺼져. 아버지는 물건을 또 던졌지만 이에 지지 않고 둘째는 의자를 던졌습니다. 그 모서리에 맞은 아버지는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둘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당신들은 손끝에 난 작은 상처로도 죽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때린 거였구나. 막내가 저희를 잡아 끌고 나가려고 할 때 전 자리에서 멈췄고 그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유병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아프다가 또 아프다가 숨이 끊어질 것 같을 때 굶어 죽길 바랍니다. 저희 자매는 거길 나와서 울었습니다. 솔직히 속 시원하게 복수하면 껄껄 웃음이 터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저런 부모였을까? 왜 날 개만도 못하게 키웠을까? 그런 복잡한 생각과 감정이 한 번에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다들 잊은 척 하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아있다는 걸 우리 서로가 알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그게 참 슬픈 일입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절대로 지울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저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둘째 막내가 너무 멋있다고 웃던 남편은 저희가 결국에는 울었다는 말에 가만히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그리고는 말하더군요. 인생이라는 게 맑은 물에서 시작하더라도 살다 보면 더러운 흙도 튀고 피도 튀기도 해서 엉망이 되지. 만약에 인생을 큰 물잔이라고 생각하면 누렇게 변한 물 위에 흙도 걷어내고 저어도 보고 노력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마실 수 있나? 그렇진 못해. 아무리 걸러내도 더러워진 물의 색깔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난 이미 더러워진 물이네. 그렇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말이야, 그걸 새로운 물로 채운다는 생각을 해봐. 이미 더러워진 건 어쩔 순 없지만 물 위에 새로운 물을 계속 부으면 색이 바뀌고 결국에는 정화가 되거든. 고여있는 부분에서 바뀌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 새로운 물은 행복이고 좋은 기억들이야. 그걸로 다시 부어서 천천히 없애자. 응? 가능할까?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을까? 아이, 그럼. 특히나 나는 당신이 아무리 국을 맛없게 해도 다 먹잖아. 그니까 돼. 저는 결국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냥 그 말만 들어도 새로운 물이 채워진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현재 저와 남편은 그 시골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아들 내외가 들어갔고 저희가 모은 돈으로 딸아이는 근무지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줬죠. 남편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어르신들 집 지붕을 고치고 남의 집 화장실 변기를 뚫고 다닙니다. 가끔은 너무 꼴보기 싫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사 오고 나서 정말로 동네 똥강아지를 하나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 어려서 제가 움직이기만 해도 제 바짓가랑이를 물곤 하지만 굉장히 귀여워서 용서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전원 생활이라는 게 상상과 다르다는 걸 잘 알기에 생각보다 힘들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많이 도와주죠.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떠들썩한 가족들을 초대해서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동생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풀어놓겠다는, 아이들을 뛰어놀게 하겠다는 이유로 자주 방문하고 딸이나 아들도 휴가철이면 모여서 한 번에 내려왔죠.
밝은 해가 뜬 아침보다 늦은 밤 뜬 별이 더 예쁜 동네를 어쩐지 앞으로는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바꿀 수 없는 게 가장 최악인 사람이 있다면 꼭 더 좋은 걸로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바꾸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억으로 넘치게 하는 거죠. 저 역시 남편의 말처럼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꼭 거창할 것일 필요도 없더라고요. 강아지의 꼬리와 통통한 배, 수제비 같은 귀가 펄럭거리는 걸 보는 것, 밤하늘의 별빛, 귀뚜라미 소리, 아침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까지도 잔에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행복함으로 가득 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